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행정위 종류 마지막 뒷부분 판단여지,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 행정결정이라고 해서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그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일단 그렇게 어려운 논점은 아니에요. 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라는 건데 이것도 논의가 되는 배경을 잠깐 한번 먼저 보고 올까요? 보충 자료로.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배경, 법률의 불확정 개념을 사용할지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사용할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 권한이죠. 근데 공식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는 그 법률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행정규칙에서 우리가 배웠죠. 규범 해석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법률의 공식적인 해석권은 법원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잠정적인 거예요. 일단 행정청이 법 집행을 위해 법 해석을 하죠. 이 공식적 권한이 아닌 잠정적 권한이고 이와 같은 거를 규범 해석 규칙이라고 그러죠.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되는 법률에 해석하는데 이거는 법원의 공식적 권한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의 권한이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영역의 경우 법원의 심사권이 제한된다는 거죠. 이건 통치행위하고 유사하죠. 그래가지고 내 권한이긴 한데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전문가인 행정청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서 법원의 그 독자적 판단권을 포기하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예외적으로나마 사법심사가 배제돼가지고 각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도 행정청의 판단,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행정규칙 때부터 재량행위 때도 봤죠. 결국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거고, 그 양자의 구별해 가는 건데 일단 인정 영역이 재량행위는 법률 효과 영역에,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 권한의 소재에서 재량행위는 선택권을 국회가 행정청에 준 거고 판단 여지는 법원의 권한을 행정청에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에서 복수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재량행위잖아요. 다수의 선택의 여지를 인정하는데 판단 여지는 다수의 판단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판단만이 적법하다고 존중되는 거예요. 그 사법심사도 원칙 예외가 달라지죠. 원칙대로 당부당에 그치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데 재량 일탈 남용 위법일 때 예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인데 판단 여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이니까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그 고도의, 이것도 고도의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야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한계 사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 결국 이제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불확정 개념은 중대한 사유, 공익, 이와 같이 그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인데, 불확정 개념의 종류는 오늘날은 별로 이렇게 중시되지는 않아요. 가볍게 보면 되는데, 경험적, 기술적 개념은 단어 그대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판사가 또라이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그 판단을 못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죠. 이건 판단 여지가 인정이 안 되고 사법심사 인정된다. 근데 규범적, 가치적 개념, 가치 판단을 요하는 거, 이런 경우 판단 여지 인정되고 사법심사가 부정된다는 건데, 부정된다는 의미가 각하가 아니라는 거는 계속 강조하는데, 불확정 개념의 해석 적용은 원래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행정청에 대해서 판단의 여지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문제죠. 그래서 일단 판단 여지선 기본적으로 재량은 아까 봤죠. 법률 요건 영역이 아니라 법률 효과에만 인정된다는 효과 재량설의 전제에서 출발해요. 근데 그걸 이제 발전시킨 거죠. 왜냐하면 법률 효과에 재량이 인정된다는 거 밝혀졌는데 그러면 법률 요건의 문제는 그럼 재량이 아닌 뭐의 문제냐? 그걸 해명한 거죠. 그게 바로 판단 여지의 문제다라고. 실질적 법치주의하에서 다수가 판례는 재량행위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단 법률 요건 영역에서 행정재량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즉 판단 여지설은 법률 요건의 불확정 개념은 재량 개념이 아니고 법 개념으로서
법의 최종적 해석기관인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법원의 심사 능력의 한계성이라는 견지에서 행정의 복잡 다기성에 대응하는 다기성은 다양성이라 그랬죠. 행정의 전문기술성과 종국적 책임성을 존중하여 행정청이 의무에 합당한 판단에 따라 일정한 결론에 도달했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거나 이 61에서 인용했죠. 이게 행정청의 판단을 자기 판단에 대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판단 여지라고 하고 바우프라는 학자가 이제 최초로 주장했는데 뭐 독일 견해는 뭐 출제 가능성이 지금은 거의 없죠. 옛날에 고시난도 이런 데서는 이제 가끔 출제가 됐는데 공무원 시험에는 뭐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사람 이름 외우려고 할 거 없고. 그 판단 여자 재량이가 양적 차이냐 질적 차이냐 이런 건데 학설은 구별 긍정설이에요. 인정 근거나 내용, 인정 범위 여러 가지가 다르다라는 건데 판례는 구별 부정설이죠. 다음 페이지 가면 그 논거가 나오는데 다수설은 재량으로 볼 경우 재량은 효과 규정과 관련된 점과 모순된다는 거. 영역이 잘못됐다는 거고. 불확정 개념은 법적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행위 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문제이고. 요건을 다른 말로 구성요건이라고 말하죠. 구성요건적 측면은 인식의 문제로 법 해석의 문제이지 효과 결정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는 거. 계속 영역을 착각하지 말라는 논거죠. 재량은 권한의 원천이 국회의원 입법자에 의해 주어지는 거지만 판단 여지는 법원의 인정에 의해 주어지는 거고 재량은 복수행위 사이 선택의 자유가 처음부터 인정되어 있는데 판단 여지는 오직 하나의 판단만이 인정되는 거지 선택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 판단 여지는 사법심사 소송에서 문제지 행정심판에서 문제는 아니다는 거. 행정심판은 아까도 봤지만 같은 행정부 전문가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판단 여지가 인정이 안 되죠. 자기가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구별부정설은 그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은 국회 입법자 의사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법률효과에만 한정할 이유는 없고 입법자의 수권의 정도의 내용에 따라 요건에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고 구조적으로 볼 때 판단 여지는 재량 여지에 상응한 것이며 판단 여지는 행정청의 재량이 다소 수정되거나 약화되는 형태, 즉 양적 차이밖에 없는 거고 질적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불확정 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인데 법적 개념이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인정되지 않는 거는 모순이라는데 이거는 비현실적인 비판이에요. 그 전문성이 없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엉터리 재판이 되는 거죠. 그죠? 양 개념 구별에 실익이 없다.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그게 인정되는 한도에서 법원의 재판 통제가 미치지 않는 거니까 사법심사 범위에 차이가 없다. 둘 다 재량이나 판단연이나 기각 판결을 받는 건 똑같지 않냐라는. 근데 논리적인 게 아니라 이제 현실을 갖고 그 논거를 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질적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재량의 내용에 해당할 뿐이다라는 거. 그 다음 결합규정, 혼합규정은 요건과 효과가 규정된 거. 이때는 행위요건 면에서 재량의 행사에 중요시하는 관점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결국 재량이 사실상 소멸되는 결과가 되니까 구별 실익이 없다라는 현실적인 논거를 주로 대고 있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구별 긍정설이 타당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또 부정설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판례는 학설상 판단 여지라고 보는 걸 다 재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구별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 검정도 예를 들어 뭐 국사 교과서가 적합한지, 수학 교과서가 적합한지, 국어 교과서가 그 내용이 적합한지 이거를 법원이 심사할 능력이 돼요? 지가 개뿔이나 국어, 수학 이걸 지가 뭘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교과서 검정이 고도에 이 고도에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 이러면 학설은 판단여지라고 해석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 가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냐. 재량 문제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구별 부정설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 인정되는 영역 소재.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범위는 넓게 인정할 수가 없죠.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래, 불확정 개념이라고 무조건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고도해라는 게 1-22의 통치행위에도 고도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통치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그게 (22에) 보면은 그 관련 판례 3번이죠.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 이게 2-65하고 연결이 돼요. 그냥 정치적 성격하면 통치행위가 아니죠. 고도의 정치적 성질, 고도의라는 말이 있어야지. 여기도 마찬가지.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불확정 개념의 적용에 한해서 극히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라고. 이 제목 외우면 내용들은 대충 제목만 4가지 유형이거든요. 그 제목을 외우면 내용은 거의 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는 비대체적 결정, 그 법원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련되는 게 시험 관련, 금평, 이런 거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유형의 공통이 뭐냐면 전문성 부족이에요. 전문성 때문에 못한다는 거 똑같고, 거기다가 이제 비대체적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재현이 불가능하다. 사실적 한계 때문에 그러죠. 왜 그러냐면 어떤 실기시험의 점수가 몇 점인지, 기면화 피계 점수가 몇 점인지를 그 심사위원이 그 판단한 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법관이 판단한다. 그럼 법관이 그거를 갖다가 그 연기한 거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기술적인 난도가 어떤 건지, 저는 뭐 트리플 악셀 도대체 뭐가 뭔지 저도 뭐 올림픽 때마다 설명을 듣는데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다 그거 갖고 뭐 어떻게 구별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근데 그 난도 이런 거 직접 해보지도 않은 판사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면접 시험 같은 건 녹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재현도 불가능해요. 그때 당시 면접 상황 재현해달라. 그 재현이 되겠어요? 그런 재현이 불가능이나 살짝 한계에다가 전문적 지식 때문에 그렇다. 그 시험 관련, 이러니까 면접 시험이든 필기 시험이든 실기 시험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뭐 감정평가사 시험이든 사법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뭐 하여튼 시험 관련 쭉 그런 거기 때문에 판례 뭐 여러분들 읽어봐도 돼요. 그 사법시험 출제해 가는 건 뭐 상식적인 내용들이라 읽어보면 다 될 거고. 그 다음에 구속적 가치평가인데, 구속되는 이유는 위원회 합의제 행정령, 그 독임제하고 합의제 행정령이 그 첫머리에 보충자를 설명을 했죠. 그 기관 담당자가 1명이면 독임제, 여러 명이면 그 합의제. 그 합의제 기간 여러 명의 전문가가 판단한 걸 함부로 법원이 뒤집을 수 없고 구속된다. 이게 구속적 표지고, 가치평가 영역은 예술, 대충 그런 영역이에요. 예술, 문화재 이런 거, 도서류 유해성, 영화, 공연 적합성, 음란이냐 외설이냐 뭐 이런 거, 문화재 판정, 이게 국보급인지 보물급인지, 저는 뭐 국보급 봐도 이게 왜 국보급인지 그 알아볼 안목이 없어요. 다만 이제 보물보다는 뭔가 조금 더 화려하고 정교하고 뭔가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뭐 그런 정도 추상적으로 느끼는 거지, 이걸 뭐 제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인지 아닌지, 인사평가위원회 평가하고 신분윤리위원회 이런 것, 종교도덕 문화윤리, 이게 가치평가 영역이잖아요. 그 제목하고 연결하면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전문성,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가 갖는 그 대표성,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신중하게 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법 절차 유사한 결정, 이게 구속력의 표지고, 그 다음 전문성.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음미할 거는 교과서 검정인데 문교부 장관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행정청이잖아요. 내용의 교육 적합 여부까지 심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법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이 위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문교부 장관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과 동처분가를 비교하여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원고 적격에 관한 건데, 자신들이 검정 신청한 교과서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미술 과목의 교과행도서에 대한 합격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건 자기하고, 이건 직접적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원고 적격 표지가 법률상 이익인데, 입에 줄줄 나와야 됩니다.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그것만 인정되는 거예요.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게 3-283. 그 3권의 283에 가면 맨 밑에 줄 나오죠. 법률상 이익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이거 입에 줄줄 나와야 돼요. 공익 보호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평균적. 이건 다 원고 적격 부정되는 표지거든요. 판례도 마찬가지죠.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없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 관계를 가진 데 불과한 자는 제가 이익이 없다. 각하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검정제 제도의 그 취지에 관한 건데, 이게 박근혜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 그런 관련돼 가지고 교과서 통제하려고 박근혜가 그 밀어붙일 때 그때 관련된 판례들인데, 5번째 판례는 한번 추상적인 거라 이것도 뭐 뒤틀어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요건과 절차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기본정신이나 교과행도서에 관하여 검정제도를 채택한 초중등 교육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및 교과행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의 절차적 관해가 보장된 검정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내용은 헌법에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쟁점이죠. 그 다음에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는 이거는 좀 중요한 논점이에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검정도서의 문구나 문장, 통계, 사파 등을 규정, 증감, 변경하는 등 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의미고,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는 문구나 문장 등의 기재 내용 자체 또는 전후 문맥에 비춰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제본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자,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그 기재 내용 자체, 내용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객관적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도 포함.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인데, 요게 이제 그 위법적법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정명령을 할 때 교과행도서의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이를 준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과행도서 심의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이거 수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자, 이게 핵심이에요.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러면 뭐 실질이 변경이면 아예 새로 검정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라는 얘기죠. 이러면 새로운 검정 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정 절차상의 교과행도서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안 거치면 위법이 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유적 발굴하고 가는데, 이게 그 경주시의 그 동산병원 사건일 건데,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문화재관리국장 등이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발굴허가 신청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발굴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형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조치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뭐 판례는 이와 같이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 재량행위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의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의료보건상의 전문성, 그런데 뭐 재량이라고 본다는 거 똑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다음에 남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해가지고 그 백신 패스에 관해서 가처분 인용했죠. 그런데 그 가처분을 인용해놓고 공교롭게 판사들이 얼마 전 그 재임용을 앞두고 다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 이런 경우, 이게 그 백신 패스제가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판단은 그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전문성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가처분을 덜컥 인용해가지고 방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놓고, 그래놓고 사표를 내고 무책임하게 떠난다? 참 웃긴 작자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뿐더러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교에 미치는 영향, 국내 정치적인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이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회장이 바뀌었는데 대한의사협회라고 무슨 그 깡패 새끼 같은 산토적 같이 새끼 놈, 그 미치광이 같은 놈이 그냥 국가 방역에 대해서 그 지랄 육갑을 떨었는데 그 의료 장사꾼에 불과한 그 의사들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거예요. 그 애교에 미치는 영향, 또 인권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걸 종합해야 됩니다. 방역만 생각하면 전 국민 외출 금지령 내리면 되죠.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중국 같은 그 미치광이 국가처럼 대문에 못질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공항 다 폐쇄시키고 미친 짓아니죠. 국가 망하는 거죠. 그 멧돼지 같은 산토적 같은 새끼가 의료 전문성도 내가 볼 땐 의심스러운 작자인데 의료인만으로 방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신중한 토론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 의사라는 장사꾼 갖고도 안 되는 거를 판사라는 작자가 집까지 모은 방역에 관한 기본 소양이나 개뿔, 그런데 그걸 갖다 가처분을 인용해 놓고 그 뒤에 그 본안 그 다루지도 않고 그걸 갖다 무책임하게 사표까지 내고, 난 참 희한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공무원 중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놈인데, 어쨌든 그런 게 판단 여지의 그 영역이거든요. 그런 게. 그런 걸 존중해야 된다고 대법원도 그렇게 그 판시하고, 근데 그 하급심 판사 주제에 그딴 결정을 내렸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건데, 어쨌든 뭐 나쁜 동기로 한 거는 물론 아니겠죠. 근데 너무 껄떡댔지 않나. 주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 결정은 미래 예측이에요. 미래 예측. 그래, 이 관련된 게 출입국 관리법에 스티브 유 사건에 적용됐던 거죠. 입국 금지.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리한 법 적용이었어요. 이거거든요.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걸 적용한 건데, 스티브 유가 군대를 안 가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군대라는 게 뭡니까? 그 풍속의 문제예요. 아니, 세시 풍속 따라 우리가 군대 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 안 가면 뒤져요. 형사처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스티브 유 때문에 삐져가지고 선량한 풍속에 해쳐가지고 스티브 유 때문에 나도 군대 안 가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이거는 국민 정서 때문에 타협하는 그 비굴한 행정이에요. 아무리 스티브 유가 밉다. 저는 뭐 스티브 유 개인적으로 아주 엄청 비호감이에요. 아주 재수없는 놈이다. 생양아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행정청이 공무생 하는데 그런 감정 정서에 따라 보복적으로 하는 거, 나는 그거는 올바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불법이면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면 되는 거지. 얘를 갖다 지금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입국도 못하게 하는 거, 글쎄 이게 바람직한 행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환경
위에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경제 여건에 관한 거, 계획 결정성의 미래 예측, 이런 거. 다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거고. 형성적 결정은 정책 결정하고 계획 수립이에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제목 알면은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공시설 설치 결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법심사 대상성은 뭐 보충제를 봤던 그대고, 한계가 있죠. 얘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심사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은 일단 합의행정기관의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위원 자격이 없는 애가 위원으로 임명됐는지, 그 다음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이런 거를 지켰는지, 이거는 뭐 전문성 영역이 아니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법에서 규정된 절차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절차 문제. 그 다음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처하고 있는지, 관련 법률이 옳게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준이 준수되었는지, 사안과 무관한 고려, 뭐 보복적 동기라든가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 이거 심사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심사는 내가 전문성 때문에 안 된다 할 때 그때 포기하는 거거든요. 저런 거 심사 가능한 거는 저게 인정되면 인용 판결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단계 행정 결정에 관계되는 거면서 판단 여부가 관계되는 대가 양쪽에 다 실어놨는데,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그 재량이 인정된다. 폭넓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 뭐 맨 똑같은 내용이고. 다단계 행정 결정은 행정 결정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이상 여러 단계로 나누는 걸 얘기하는데, 복잡하고 장시간에 소요되는 결정 과정, 예견 가능성과 유연성 확보시키기 위해서 발전한 제도. 이건 좀 이따 취지 다시 볼 거예요. 이거 대규모 장기 사업이에요. 대규모니까 돈 많이 들어가죠. 그 비용 절감. 장기 사업이니까 시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규모 장기 사업만 떠올리면 시간 비용 절감 그냥 나타나죠. 복잡한 결정 과정의 한목적적 해결. 이게 복잡한 거니까 한꺼번에 심사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절차 경제도 기여한다.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투자 비용 날리는 걸 막을 수 있는 거. 투자 위험의 축소.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반영 등 유연성 제공. 당시에는, 현재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게 단계를 나눠서 2단계 심사를 뒤로 미루면 2단계 나중에 심사할 쯤 되면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걸 반영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부분허가 관계되는 건데, 예비 결정에도 마찬가지.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부적정 통보. 이게 1단계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2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다단계 행정결정인데,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 신청을 했다가 허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 되면 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거. 시간, 비용 절감이죠. 그 다음에 허가 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적정, 부적정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 요건만 심사하니까 신속하게 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려면 복잡하니까 1단계는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만 결정하고, 2단계는 이건 이미 끝난 거 확정된 거니까 얘 빼고 다른 요건만 심사하면 그 허가 업무 심사가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하려면 복잡해지니까. 부분허가가 원자력 건설 허가인데, 그 청소차 사실관계 보면은 시설 장비를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 청소차 구입하는 데만 몇 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청소차, 뭐 특수차 이런 거, 왜 쓰레기 쓰레기 차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담는 차, 이게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 그거 몇 억 들어가는데, 그 청소차 여러 대 사가지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청소차 중고차로 팔자니 택도 없이 싸게 중고로 팔아야 될 거고, 그거 아깝다고 그러면 자가용으로 써요? 청소차 자가용으로서 동사무소 갈 때도 청소차 끌고 가고,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걔한테도 입학 기념으로 그런 청소차 선물해서 학교 갈 때 청소차 몰고 가요? 참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돈을 투자하기 전에 네가 어떤 그 구상을 갖고 있는지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 봐라. 계획서가 택도 없으면 아예 투자를 포기할 거고, 계획서가 미비하다면 보완을 해서 계획서가 통과한 다음에 그때 청수차를 구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원자력 건설허가도 마찬가지죠. 이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기간도 장기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는 장기간의 준비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춰 건설허가 신청을 했다가 부지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불허가 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크다라는 거고, 그 땅만 해도 몇백억, 몇천억 들여가지고 부지를 샀는데, 아이고, 왜 하필 부지를 거기 잘못 샀네. 이러면 그 땅에 몇백억 그냥 돈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특성상 미리 사전공사를 또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허가 전에 미리 부지가 적법한지,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나마 사전공사가 가능한지 이 여부에 대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효적절한 건설공사를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취지가 있다는 거. 예비결정은 전국적 행정이라기에 앞서 전국적 행정의 요구되는 이건 잘 봐야 돼요. 여러 요건 중에서 몇몇 요건에 관한 전국적 판단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아직 행정행위 자체가 전국적 행정행위가 발급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속적 최종 결정의 토대로 정한다는 얘기는 2단계 결정에서 이걸 뒤집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고 해놓고 2단계 가서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몰라도 계획서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는 딴소리 못한다는 그 부분은 전국적이라는 거예요. 부분허가도 마찬가지예요. 부분허가도 원자력 건설 그 입지가 적정하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입지가 잘못됐다고 딴소리 못한다는 얘기예요. 유사개념과의 구별인데 건물의 건축허가에서 허가 자체가 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허가 요건 중에 일부만 난 거예요. 부분허가는 허가 자체 일부가 나는 거고, 확약은 약속에 불과한데 예비결정은 그 자체가 완결적, 종국적, 구속적 행정입니다. 이것도 보충자료 잠깐 보면은 보충자료 6페이지 예비결정과 부분허가, 예를 들어 허가 요건이 A, B, C 세 가지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비결정은 허가 자체가 난 게 아니에요. 허가 요건의 일부인 A만 충족했다고 요것만 확정된 거예요. 건축법상 사전결정, 이거 났다고 해서 이 건축법상 부지가 적정하다라는 것만 결정된 거지 아직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이것도 계획서가 적정한 거지 아직 폐기물 처리 허가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불법 영업이 돼요. 근데 부분허가는 허가 자체의 일부가 발급된 거예요. 120층 신청했는데 60층 허가 나면 60층까지는 일단 건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기술의 발전이나 여러 고려해가지고 이제 추후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시간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일단 60층까지 공사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석촌호수 이제 점심 먹고 산책을 다녀왔는데, 거기 뭐라고 그러나? 건물 이름도 모르겠는데, 워낙 롯데라는 양아치 기업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거기 굉장히 고층 그 건물 있잖아요. 그 몇십 년 만에 허가가 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공군의 그 성남 비행장 있잖아요. 거기 전투기 작전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이유로 공군에서 반대해가지고 몇십 년간 허가가 안 나다가 기업 친화적인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자가 재임 중에 그게 이제 허가가 난 건데, 그것도 부분허가 사례하고 관련되는 사안이죠. 왜냐면 일단 그 공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층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1단계로 허가를 일단 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층에 가는 거는 이제 공항이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일단 했더라면 벌써 완공이 됐을 건데 몇십 년 동안 저 금싸라기 같은 땅을 방치해뒀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분허가 활용했더라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었죠. 예비결정의 종류가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적정 부적정 통보, 판례 사안이 있는 거 다행히, 건축허가 그 입지, 그 다음 규모에 관한 사전 결정, 이 규모가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 이 등록과 신고조가 나눠지는 거는 자족적 신고일 수밖에 없다. 배경지시 봤죠.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박균성 교수 혼자 주장하는 거라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얘 성질이 행정행위라는 건 통설이에요. 대부분도 처분성 인정하죠. 자, 그래서 첫째 판례 보면은 적정 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 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 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부적정 통보는 허가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 이거 직업의 자유와 관계되잖아요. 청소업, 영업이니까 직업의 자유이죠. 그 다음에 성질이 재량행위예요. 그 다음에 성질을 통일시키는 게 판례 마인드거든. 얘가 재량이면 그에 관한 기준 설정도 재량이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재량이면 사전결정도 재량이고, 건축허가는 기숙행위니까 건축법상 사전결정도 기숙행위고, 이와 같이 법적 성질을 통일시키는 거는 판례 일관된 마인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마인드가 이제 특허에서 또 잘 나와 있는데, 그 113에 있죠? 113. (113에) 보면 그 관련 판례 두 번째 거 보면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특허거든요. 특허로서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이고, 마을버스 얘가 재량행위면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 기존 일반 노선 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 역시 재량행위다. 이런 거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일단 그거 하나 정도 보면 일단 판례에 일관된 마인드다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 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처분, 이게 처분에 해당한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던 판례인데, 이 운수권 배분이 돼야만 운항을 할 수 있고 무착륙 비행 뭐 이런 여러 가지 특권이 되는데,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간에 이제 항상 치열한 다툼이 돼가지고 그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알다시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통합이 됐잖아요. 그 통합이 됐으니까 이제 양쪽에 다 갖고 있던 게 중복되니까 이제 거기 배분됐던 게 일부가 이제 그 재해가 됐죠. 통합되면서 중복된 게 반환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저가 항공사가 거기서 튀어나온 운수권 배분 이걸 갖다 챙기려고 지금 그 서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원래 저가 항공사는 단거리 노선만 운행했잖아요. 근데 이 운수권 배분 받은 게 튀어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거리 그 운항까지 하겠다 뛰어들면서 이러다가 경영 악화되지 않을까 뭐 일각에서 우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심사 방법은 뭐 뻔한, 또 존중할 필요가 있다. 뻔한 얘기고, 뭐 행정행위면 당연히 그 항고심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뻔한 얘기고, 부분허가는 비교적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고 영향력이 큰 시설물의 건설, 원자력 발전 건설, 공항 건설 뭐 이런 거, KTX 이런 철도 건설 이런 걸 얘기하죠.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전체 대형 허가는 보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거로 판단될 때 일단 일부만 하는 거. 고층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 준공 검사해 주는 거. 원자력 부지 사전 승인, 판례 사안이 있는 거니까 저거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용 검사 받는 거. 법적 성질은 종국적인 거예요. 뒤에 딴소리 못 한다 그랬죠. 이건 다 똑같아요.
원자력법상의 부지사전 승인과 제한공사인데 뭐 이건 부분어 가설이 다수설이에요. 판례 보면 원고 적격인데 방사성 물질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를 방지할 이익, 그 다음에 온배수, 이게 이제 냉각수 시키고 나니까 배수되는 물이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그 해양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환경상 이익, 둘 다 법률상 이익이고, 대상 적격 얘도 처분에 해당한다는데 협의의 소익이 2단계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는 다툴 건 얘밖에 없으니까 협의 소익 실익을 인정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가 나면 걔를 다투면 되기 때문에 협의 소익 부정된다는데, 이게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뭐냐면 학설에 따르면 이게 종국적 행정행위잖아요. 그런데 종국적 행정행위인데 2단계 건설허가가 나면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이러면 이거는 부분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판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시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거라 출제가 많이 된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 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 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긴 하지만, 근데 판례 스스로가 앞에서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했다가 뒤에 딴소리 하고 있거든요.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해야 행하는, 일부 요건이니까 이건 부분허가가 되는 거죠. 예비결정이 아니라 심사해야 행하는 사전적 부분건설허가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 나중에 건설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건설허가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이게 앞에하고도 모순되는 거고, 또 학설상 이론하고도 충돌되는 거라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건설허가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은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따라서 부지사전 승인 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투면 된다라는 거. 얘도 잠정적이지만 긍정적 전체 판단에 의해 허가의 전제 조건에 충족되고 부분 허가를 발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발부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잠정적이지만 전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할 때 부분이라도 해주는 거지, 이게 전혀 안 된다라고 판단할 때는 일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보호는 뭐 별게 없죠. 가행정의는 가짜 행정의가 아니라 임시적, 잠정적 이런 의미라 그랬죠. 특징은 이것도 출제된 건데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임시적, 잠정적인 거 대입하면 그 이유가 왜 임시로 하느냐, 전국적으로 안 하고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시로 한다. 임시적, 잠정적이니까 그 개념에서 잠정적 규율성 나오고, 잠정적이란 말은 종국적 결정에 의해 대체되니까 잠정적이지, 대체 가능성이 없이 확정되면 잠정적이라고 말을 안 하죠. 같은 내용이고, 불가 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불가 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 인정 영역은 급부행정에 주로 되는데 급부행정에만 인정된다 이러면 틀려요. 그 현금이나 물건의 급부에서는 수령자의 이익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간에 제공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인데, 그 주로 그렇다는 얘기지 침해행정, 경찰행정에 존재하는데, 그 사례가 그 직위해제가 침입적이잖아요. 직위해제, 임시적 보직해임이라 그러죠. 그 일반인들이 쓰는 거 보직해임이라 하는데 법률 용어로는 이제 직위해제거든요. 직위해제. 직위해제에 가는 건 총론에는 가행정행위 사례로만 보지만 강론에 가면은 직위해제에 관련된 판례가 좀 몇 개 축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납세 신고를 근거로 세금 부과한 후에 소득이 다름이 판명되어 다시 경쟁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신청자에 대한 자력, 그 자금 등록 조사 전에 수급품 지급, 임시로 지급하는 거죠. 얘가 부정수급자도 꽤 많잖아요. 통장에 돈 몇 억이 들어가 있는데도 이걸 갖다 허위로 타먹는 경우, 나중에 들통나면 다 환수당하죠. 그죠? 위생조사에서 가벼운 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더 나아가 중요한 위반 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단 가벼운 사실에 대해서 잠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보직해제를 의미하므로 징계와 성질이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이러면 그 병과에도 일사부재료원 직위반이 아니다라고 연결돼. 이거 544에 종합정리하는데,
그 성질이, 목적 성질이 다르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544 보면은 적용 영역 해가지고 그 두 가지만 외우면 형사벌과 행정벌은 논란 없이 이건 병과하면 안 된다는 거고, 행정형벌과 질서벌은 이제 학설 판례가 다른 거고, 나머지는 다 병과해도 상관없다. 몰아 정리하면 되니까 되게 쉬워요. 자, 돌아오면은 법규상 요구, 법적 근거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냐?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게 통설이에요. 예측 가능성, 사정 변경에 적용 등의 필요, 현실적 필요를 논거로 본처분에 관한 근거가 있으면 가행정의를 발령할 수 있다. 본처분과 관한 포함설인데, 이게 270 확약에도 똑같아요. 확약 출제가 여러 번 됐는데, 본처분 권한이 있으면 약속권은 별도 없어도 된다. 270에 거기 1 허용의 근거, 본처분 권한 내재설, 이게 75하고 연결되는 거고, 발동상의 내재적 요건, 이건 뭐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거 뭐 맨 똑같은 틀이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두 번째 줄에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게 있는데, 가행정행위 발동 시에 최소한 본행정행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거로 확신될 명백하고 개연성이 있는 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고, 행정청은 오류를 근거로 가행적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고, 이건 뭐냐면, 일단 기초적으로 물어봤는데,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했는데,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부동산은 아파트 30억 밖에 없고, 통장에 예금은 2억 밖에 없고, 지금 그런 입장이야. 그러면 어때요? 임시로라도 해주면 그 불법이 되죠. 이건 명백히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없는 자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발급하면 위법이다. 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념상 가행정행위로 인해 법령이 예정하지 아니한 피해가 생긴다면 가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 뭐, 이거는 개념하고는 상관없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은 잠정적이지만 얘도 행정이라는 게 다수설이에요. 나머지 이런 악설이 있다. 제목 정도 보면 될 거고, 효과는 개념 문제죠. 잠정적이기 때문에 종국적 행정이만큼 강한 위력을 갖지 못한다. 어떤 종국적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위험 부담은 행정청이 아니라 신청자가 부담한다. 이거 왜냐면 이게 종국적인 게 아니라 임시로 해드리는 거고, 나중에 사정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알고 있는 귀책 사유 관계되는 거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 주장할 수 없다. 이건 뭐 신뢰 보고 배웠던 거지. 귀책 사유. 권리 보호, 얘도 행정행위서를 취하면 당연히 항고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정의 종류를 마쳤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